시작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금 이 사태는 개인의 사생활 논란이라는 틀로 축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 가족의 선택, 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 그리고 그것이 대중 앞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까지 모두 얽혀있는 구조적 충돌이다. 특히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알고 있었는가 몰랐는가라는 단일 질문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알고 있었다면 왜 움직이지 않았는가? 몰랐다면 왜 그렇게까지 몰랐는가? 이 질문이 집어넣는 지임씨입니다. 전 며느리의 폭로는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서 반복된 시간의 축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움을 요청했다는 주장, 그리고 그 요청이 묵살되었다는 흐름은 단발성 갈등이 아니라 지속된 단절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여부 이전의 구조다. 도움 요청 무응답 반복 외부 폭로. 이 패턴이 형성되는 순간 사건은 개인 간 문제에서 공적 논쟁으로 이동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족은 어디에 있었는가? 더 충격적인 지점은 방송을 통해 소비된 이미지와 현재 드러난 주장 사이의 간극이다. 90평대 펜트하우스, 수백 켤레의 신발, 여유로운 일상, 그리고 두 딸과 함께하는 따뜻한 가족의 모습. 이 모든 장면은 시청자에게 안정된 삶과 책임 있는 부모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그런데 동시에 양육비 미지급 주장, 출산 과정에서의 외면 연락 두절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대중은 여기서 혼란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빠르게 결론을 내린다. 보여준 것과 실제가 다르다는 판단이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등장한다. 방송은 어디까지 진실을 반영해야 하는가? 특히 가족 예능이라는 장르는 선택된 현실을 보여준다. 갈등은 편집되고 웃음은 강조된다. 하지만 외부에서 구체적인 폭로가 등장하는 순간 그동안의 서사는 재검증 대상이 된다. 결국 문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뢰다. 한 번 균열이 생긴 신뢰는 다시 복원되기 어렵다. 전 며느리가 주장한 핵심은 명확하다.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다는 것, 그리고 그 외면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것. 여기서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완전히 다른 층위에서 작동한다. 법적으로는 부모가 개입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대중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특히 손주가 태어나는 상황, 임신과 출산이라는 극한의 순간, 그 과정에서의 도움 요청. 이 세 요소가 결합되면 개입하지 않음은 곧 방관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쟁점은 타이밍이다. 여론이 악화된 이후 양육비 지급 의사가 전달되었다는 주장.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왜 지금인가? 왜 그 이전에는 움직이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을 경우 모든 행동은 진심이 아니라 압박에 의한 대응으로 익힌다. 그리고 이 순간 신뢰는 사실상 붕괴된다. 여기에 방송 출연 문제가 겹친다. 특히 라디오 스타 출연 강행 여부는 단순한 편성 판단이 아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웃음을 전제로 하는 토크쇼에 등장한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시청자는 이렇게 묻는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뒤로한 채 웃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제작진 역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편집을 하면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 그대로 내보내면 무책임이라는 비판. 어떤 선택을 해도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는 선택적 공개다. 결혼 당시에는 언론을 통해 얼굴과 정보가 공개되었고 이는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갈등이 발생하자 모든 것이 사적인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이 흐름은 대중에게 불공정하게 느껴진다. 좋은 소식은 적극적으로 알리고 불리한 상황에서는 침묵한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신뢰는 더욱 빠르게 무너진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가족 내부의 구조다. 두 딸과 함께 사는 모습,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이는 환경, 그리고 방송에서 드러난 애정 표현. 이런 요소들은 책임감 있는 부모라는 이미지를 강화한다. 그러나 전 며느리의 주장과 결합되는 순간 이 이미지는 역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는다. 부모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성인 자녀의 문제를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대중이 요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이 아니다. 최소한의 관심, 최소한의 대응,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태도다.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고 느끼는 순간 비판은 자연스럽게 확산된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명확한 설명이다. 사과문은 발표되었지만 그 대상이 불분명하다.
대중에게 사과하는 것과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특히 전 며느리와 아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부족할 경우 사과는 형식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항소심 추가 폭로 가능성, 그리고 여론의 지속적인 변화.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대중은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무엇이 사실인가? 무엇이 숨겨졌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드러날 것인가? 이제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다. 논란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 확인 단계에 머물지 않고 감정의 폭발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특히 홍서범과 조갑경을 향한 여론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집단적인 분노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이 분노는 더 이상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출연하는 방송 전체로 번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댓글의 성격이다. 이전에는 사실 여부를 따지는 질문이 많았다면 지금은 판단이 끝난 상태에서 감정이 표출되고 있다. 아들 같은 사위 얻어라라는 반복되는 문장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다. 이것은 공감의 역전이다. 시청자들이 전 며느리의 입장에 완전히 감정이입을 했다는 신호다. 즉, 더 이상 중립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흐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도덕적 기준의 이동이다. 법적인 책임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 댓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은 이것이다. 최소한의 도리는 했어야지.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다. 대중은 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최소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순간 비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비교 프레임이다. 많은 댓글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딸은 귀하면서 며느리는 왜 그렇게 대했나? 이 구조는 매우 강력하다. 왜냐하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위선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신뢰 붕괴 선언에 가깝다. 더 심각한 것은 분노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비판은 개인을 넘어서 가족 전체, 더 나아가 방송사와 프로그램으로 향하고 있다. 방송에서 안 보고 싶다. 퇴출시켜라. 왜 저런 가족을 계속 내보내냐라는 반응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다. 이것은 시청 거부의 신호다. 즉, 소비자가 콘텐츠를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특히 라디오 스타와 같은 프로그램을 향한 시선이 급격히 차가워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시청자들은 이렇게 묻고 있다. 이 상황에서 그대로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맞는가? 이 질문은 제작진의 판단을 시험대에 올려놓는다. 만약 아무런 조치 없이 방송이 강행된다면 그 자체가 이슈를 이용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댓글을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보인다. 단순한 분노를 넘어 응원과 연대가 동시에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며느리 힘내라, 끝까지 가라 응원한다는 메시지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여론 연합이다. 피해자로 인식된 인물을 중심으로 집단적 지지가 형성되는 순간 사건의 방향은 더욱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매우 위험한 흐름도 나타난다. 일부 댓글에서는 망가뜨려라, 끝까지 가라와 같은 과격한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감정이 이성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신호다. 즉,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처벌 욕구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에 대한 평가다. 3년이면 많이 참았다라는 반응은 사건의 무게를 더욱 키운다. 만약 이 기간이 사실이라면 대중은 이를 참을 만큼 참은 뒤의 폭로로 해석한다. 이 해석이 자리 잡는 순간 전 며느리의 행동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정당한 행동으로 전환된다. 경제적인 부분 역시 분노를 자극하는 핵심 요소다. 80만 원도 못 주냐, 신발 300켤레 있으면서 양육비는 안 주냐와 같은 반응은 매우 직관적이다. 사람들은 복잡한 법적 논리보다 눈에 보이는 대비를 통해 판단한다. 부유해 보이는 생활과 양육비 미지급 주장이 결합되면 그 자체로 강력한 분노의 근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다시 묻는다. 대중은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는가? 그 답은 이미 댓글 속에 있다. 사과할 대상이 잘못됐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될 것이다. 하지만 그 결론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까지의 과정은 이미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이미지와 현실의 간극, 침묵의 위험성, 그리고 대응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